학문적 백그라운드는 학부에서는 법학을 했고요. 석박사는 행정학 박사는 미국 가서 했고요. 미국에서 교수를 처음 한 대학에 가는 정치학과 교수로 미국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하고요. 돌아와서는 제가 돌아올 때 운이 굉장히 좋아서요. 요새 전두환 대통령 굉장히 욕먹고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해외를 갔다 오셔갖고요. 두 가지를 바꾸셔야겠다라고 한국에 한 게 하나가 첫 번째 영어를 다 할 줄 알아야겠다. 두 번째 내가 가서 보니까 컴퓨터라는 게 굉장히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국무회의 하시는데 영어를 전 국민이 하고 컴퓨터를 배우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모 장관이 고시 과목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가 그 전에 사법고시 1자 과목이었어요. 그리고 행정고시에 1자 과목에 정보체계가 있었어요. 정보체계. 예. 그래서 정보체계가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나라 16개 대학이 갑자기 교수를 뽑게 됐는데 제 나이 또래 있는 사람 치고 컴퓨터 대학 다닐 때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재무행정학을 가르쳤었는데 그때 컴퓨터를 제일 많이 쓰는 과목이 그나마 재무행정이에요. 통계학이랑.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해서 16명 뽑는데 박사 받은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제가 최고도 먹고 들어왔어요.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와서는 평생 가르친 것이 정보통신 정책과 공공재정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정보통신 정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들고 계신 핸드폰이라든가 통신기기에 관련된 정책은 거의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정부 과제를 한 50개 했거든요. 그리고 50개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다 보니까 대충은 50개 정도 하면요 거의 다 해보게 돼요. 한 10년 전서부터.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 표준이랑 기술기재에 껴들게 됐어요. 그것도 표준과 기술기재를 껴든 게 아니라 처음에 FTA에 맺으려고 그랬을 때 미국이랑요. 그때 여러분들 FTA는 관세잖아요. 관세를 없애는 거잖아요. 상호간에.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양호 과정이라는 걸 거칩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가 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에 대해서 관세를 빵으로 하자. 그럼 협정할 것도 없죠. 바로 전화 찍고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게 농민단체의 반발도 있고 미국도 여러 단체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양보하고 허용하는 과정을 10번, 20번의 회의를 거칩니다. 그때 같이 맺은 것이 MRTBT라고 해갖고 비관세에 대한 협상도 같이 했습니다. 그 협정문을 만들려고 할 때 저보러 애트리에서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비관세에 관련된 건데 교수님 하셔도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했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어요. MR이라는 것 때문에. 인증이라는 것도 모르겠고 시험이라는 것도 모르겠고 검사라는 게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한 1년, 2년 고생하고 나서부터 조금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쪽 일을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강의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제가 후배 교수님한테 항상 이거 할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쪽 분야를 이해를 하려면 3년 동안은 사회학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그러기 전에는 귀에 안 들어온다. 그래서 3년만 고생하면은 이제 나보다 한 두어 수 더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간단한 왜 여기에 끼어들었냐는 말씀드리고요. 사회과학한 사람이. 제가 여태까지 한 일 중에 가장 보람찼다고 하면 의미 있다라고 하면 잠정인증이라는 제도를 제가 창안했습니다. 8년 전에. 그래서 전파법이나 전기안전에 관련돼도 잠정인증이 들어가죠. 이명박 정권 시작할 때 100대 혁신 과제 하나로 선정돼서 모든 법에 들어갔고요. 요새 제가 연구하는 것도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새로운
그 시험, 그 적합성 평가 방식이 좀 바뀌겠다는 걸 요새 연구하고 있고, 요 지난주에 에이펙 가서 그 새로운 적합성 평가 제도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그것도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전 시간에 만들어 놓은 PPT를 조금만 말씀드리다 갔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뒤에 분과 얘기합니다. 우선 정부와 민간기업이 R&D를 하죠. 제가 대충 따져보면 정부가 한 연간 20조 정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예산의 약 5% 가까이 돈을 쓰고 있거든요. 한 20조 정도가 R&D에 대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민간은 한 3, 40조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추정입니다. 그러면 한 170, 80조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R&D에. 그러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창출이 되겠죠. 새로운 지식과 창출이 되는 거예요. 창의성이 높은 것은 결국 산업 재산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 표준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태껏 연구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요. 기업인은 돈 따라갑니다. 철저히 돈 따라 움직입니다. 재산, 돈 되는 거는 특허를 다 하옵니다. 안 되는 것 중에 표준의 형식을 거칩니다. 표준에는 틀이 있습니다. 틀을 거치는 게 표준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아마 국회의원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50억 정도를 표준화 비용으로 예산으로 잡아놓고 쓰고 있고요. 정보통신, 과학이 정통부는 한 150조 쓴다고 그랬는데 내가 담당자 선생님에게 자꾸 물어보니까 뭐 반드시 표준화 잡으면 아니고요. 얼버무려서 그 정도 되리라고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충 2개 부처만 쓰는 게 한 250조 내지 300조, 250억 내지 300억, 7, 8 분야에 쓰면 한 500억, 600억 되지 않을까 비용이 예상으로 봅니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과 정보들이 창출되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 이런 것이 다 새로운 것이 나와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써놓은 거는 제가요. 기술을 발전하고 있는데 규제는 그걸 못 쫓아가요. 기술은 매일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규제는 그렇게 되나요? 규제는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의회가 국회가 1년에 몇 번 열리죠? 2번밖에 안 열려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산업화되는데 모든 기술은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거든요. 어떤 학자는 그래요. 인간이 살아오면서 우리 인류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과학기술이 발전 안 됐으면은 이러한 부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요. 사실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한 겁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고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가능한 거고 개인주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든 과학기술은 어떻죠? 다 긍정적인 것만 있나요? 측면만 있나요? 부정적인 측면도 많잖아요. 얼마나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여러분들 1년에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이죠? 6,000명. 예? 6,000명이요. 지금 한 4,000명. 아, 들었습니까? 예. 근데 4,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죠? 12,000명대 하나 죽는 거예요, 해마다. 세월호 사고가 몇 명 죽었죠? 400여 명 죽었죠? 그 10배가 매너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엄청난 거죠? 근데 왜 못 속도 확 줄이면 되겠죠? 속도 20km로만 줄이면 요번에 10km가 어디서 줄였죠? 60km에서 시내 주행 50km로요. 확 떨어진다고. 그건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아요? 비용 대 편의로 생각하면은요. 사실 속도를 줄이면은 물류병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우리가 해외 물건 팔아먹기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못 줄이는 거예요. 4,000명의 목숨이 안 아픈 것이 아니라
그거를 30kg, 40kg 줄이는 순간 우리 경제가 스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발명품에는 기술에는 베네핏도 있지만 우리한테 고통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철학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과학기술이 주는 편익과 과학기술은 고통을 따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라고. 그런 이 산업화를 산업화하게 되면은 부적격적인 측면을 최소화시켜서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죠. 규제를 하는데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기술은 규제가 있기 전에 미리 나오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을 했던 사람이라 기술 규제 쪽을 많이 얘기합니다. 가전제품 쪽을. 빵 장사가 새로운 빵 만들 때 내 마음대로 만들어 파는 거죠. 정부에 승인 안 얻어도 팔잖아요. 내가 치즈 조금 더 넣고 뭐 그래도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데 제품들은요. 많은 제품들이요. 제가 1시간 20분 동안 이 강의를 해본 이 문제를 다뤄본 적이 없어서 시간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에 팔리고 있는 제품 가지수가 몇 가지인 줄 아세요? 허가를 얻어야 되는 판매할 수 있는 가지가 200만 가지래요. 제품군이 200만 가지래요. 그거는 어떤 또 선생님이 따졌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술 규제가 2만 건이 됩니다. 그 규제들은요 다 새로운 기술을 갖고 산업할 때 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술의 발전을 규제가 못 쫓아가니까 먼저 인증을 해주는 제도가 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능 테스트, 안전 테스트만 해보고 큰 문제가 없다면 미리 팔게 해주고 나중에 기술 규제에 대한 내용의 기술 규정이 만들어지면 다시 갖고 와세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KC 마크를 달아주는 거죠. 요런 것들은 다 KC 마크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 여러분들이 아시는 KS라든가 이러한 민간 자율이라는 관계 없어요. 자꾸 넘어가죠. 표준화라는 것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것도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표준이 만들어지는데요. 표준은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허는 내 거잖아요. 에틸이라는데 아시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거기에 연구 중에 한 6, 7%가요. 원장보다 더 공급을 해마다 더 받습니다. 공급이 아니라 수익이 더 많습니다. 왜냐? 특허 때문에. 1년에 특허로 몇억 들어오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표준은 특허가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쓸 수 있거든요. 표준협회에서 돈 뭐로 버나요? KSA라든가 이런 데서 뭐로 돈 벌어요? 표준협회에 오신 분 계시죠? 네. 선생님이시죠? 네. 선생님 아니면 제가 연구원 있는데 그렇죠? 예. KSA 뭐로 돈 벌어요? 물론 뭐 협회니까 편 가입비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표준과 관련해서는 표준 판매. 그렇죠. 책자 판매잖아요. 네. 책자 판매 돈 안 되잖아요. 전 세계 표준 다루는 데는 다 책자를 판매하는데 책자가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모든 표준기관 중에 다 가난해요. 책자 팔아서 얼마나 되겠어요, 그 돈이. 표준협회도 한 300억 이상 되시죠. 그 중에 상당수가 교육에서도 못 시리고 책자 팔아서 몇억 못 벌으시죠. 저희가 전체는 한 1,000억 하고요. 1,000억이나 돼요? 그 중에 한 6, 700억은 교육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표준은요, 저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표준을 그런데 공동체처럼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공기랑 물처럼. 여기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거나 쥐고 있는 거나 건물에 얼마나 많은 표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표준 그 자체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돈 되는 분야 빼놓고는 삼성전자나 LG나 이런 데 끼어들지 않습니다. 삼성, LG가 끼어드는 건 통신 분야, TT에 관련해서 단체 표준. 이거 돈 되는 분야 끼어들지 다른 끼어들지 않아요. 돈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다 특허랑 관심이 있지. 돈 내는 것 때문에. 그래서 표준은요, 민간이 하기가 혼자 하라고 하면 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부 공공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가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표준 가버넌스는 말이 자주 쓰이는 거예요. 가버넌스가 뭐죠? 민간과 정부가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가버넌스는 정부가 주도하는 거고, 정부가 주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저게 이제 70년대 후반서부터 나온 단어인데요. 가버넌스라는 게. 그전에는 정부가 사회를 다 이끌었는데 정부가 혼자 다 이끌기가 어려운 거예요. 경제 문제, 실업 문제, 사회복지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정부 혼자 이끌기가 어렵고 정부가 내재되어 있는 비효율 때문에 민간과 손을 잡고 끌어간다는 컨셉이 나온 게 1970년대 후반서부터. 그래서 가버넌스라는 말은 정부와 민간이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회를요. 표준도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요 뒤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더 설명해 드릴 텐데, 뒷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면 제가 가버넌스 형태를 나라마다 다 다른데요. 다른 걸 설명해 놨는데, 왜 미국과 EU 등은 민간 주도고요. 일본, 한국, 중국은 정부 주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표준은, 현대 표준은 누가 시작을 해갔죠? 영국에서 1901년인가 2년에 시작했죠. BSI라고 해갖고 브리티시 스탠다드 인스티튜션. 현대 표준은 거기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는 계속 민간 분야가 표준을 이끌어왔어요. 그런데 45년도 2차 대전 미국과 유럽, 미국 중심으로 해서 승전하고 나서 아시아 국가들도 뭐 해방도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는데,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분야 중에 하나가 표준이었는데, 그 나라는 이미 유럽이나 미국은 표준협회라는 게 있어서 표준을 제정도 하고 확산도 시켰는데, 아시아 국가에는 그런 것이 조직이 없으니까, 그러한 민간 조직이 없으니까 정부가 나서 해준 거예요. 정부가 나서 표준협회도 만들고 표준 관련 기관도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왜냐? 표준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야, 받아들여야, 성문명을 받아들이는데 한 분야였고,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응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민간에서는 못 받아들이니까 정부가.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은 정부가 주도하게 되는 거고요. 미군 시장 원리로 시작을 했으니까 민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표준이라는 것이 여러 표준이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측정 표준이라는 것은 무게, 질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고대 표준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진나라 진시 황제가 뭐였죠? 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돌 해가지고 이게 100g이다. 그래서 교환 수단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표준은 사실 측정 표준으로 시작됐고 정부가 강제로 시작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참조 표준은 대표적인 게 그 옷 사이즈 같은 거죠. 한국의 체형 표준. 미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S, 뭐 M, L, X라지, 2X라지 다 다르잖아요. 미국 사람 거. 저는 X라지 있는데 어떤 거는 미국 가면 그 미디움 M 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수천 명을 표준 샘플을 수집해가지고 체형을 재가지고 7등분으로 나누고 뭐 5등분으로 나눠갖고 이건 S고 이건 M이고 이건 L이고 이렇게 나눠놨겠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죠. 그 옷 만든 사람이 참조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산업표준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표준이겠죠. 산업표준은 계층적으로 보면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표준은 IS나 IEC, ITU, JTC, JTC1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ISO, IEC가 한 5만 종을 갖고 있대요. ITU는 150년 된 가장 오래된 국제 기구입니다. 왜냐하면 무선이 나오면서 무선은 통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상호 보안이 돼야겠죠. 상호 통신이 돼서
국제기구에 제일 먼저 만드는 게 ITU예요.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에 15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기구보다 먼저 만들어준 거예요, 저게. 통신의 특성상. 이제 저기도 ITU도 D도 있고, 그 T도 있고, R도 있죠. R은 무선이고, T는 유선이고, D는 개도국 지원입니다. 제가 개도국 지원 사업을 T에 여러 번 그 논문, 그 레졸루션을 써줬기 때문에 압니다. 그 제가 2년 전쯤에 ITU-D의 레졸루션에 써준 내용 중에 하나는요. 저기에 쓰면은 채택이 되면 7개 국가의 언어로 바로 번역이 돼서 다른 나라도 살펴보게 되는데 제가 그때는 써준 것은 한국이 디지털 TV 전환의 가장 성공 사례입니다. 이번에 월드뱅크에서 디지털 TV 전환 사업을 개독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지금 공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라파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도 도와주고 있어요. ISIC가 한 5만 종이라고 그러고요. KS 국가 표준은 다 ANS 미국 표준, 독일 표준. 방문 표준이 한 2만 4천 정도 된대요. KS가. 일본은 한 1만 6천 종이가 그렇다고 미국은 한 3만 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표준의 숫자도 다 다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몇 종인지 모르는데 그 북한의 표준의 발견분에 한번 물어봤더니 북한은 무슨 국가 표준이 있느냐면요. 헤어스타일 표준이 있대요. 그래서 얼굴형에 따라서 4가지를 추천해 준대요. 그러면 그 미장원이나 이발소에 가면은 딱 표준 책자가 있어서 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4가지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이발사가 걱정 안 해도 되죠. 가장 어울리는 거 이미 검증해갖고 해줬으니까요. 북한 표준은 러시아 표준을 따왔다고 많이. 단체 표준은 여러 TK 표준이라든가 여러 표준들이 있고요. 계층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표준은 국제 표준에서 많이 따오기도 하고 단체 표준에서 일부 인용도 하죠. 표준이 입법화 과정을 거치면 법으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술 규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기술 규제가 반드시 표준에서만 따오는 건 아닌데 규제를 하려고 기술 규제를 하다 보면은 표준이 형태를 갖출 수밖에 없어요. 왜 기술 규제를 하느냐? 이거는 국민의 안전, 시기동물 뭐 이런 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별로 다르고 이에 기술 규제가요. 그럼 국가별로 똑같으냐? 아니에요. 천태만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술 규제 영역을 예를 들면요. EMC라는 전자파 아시죠? 우리나라는 EMC라고 해갖고 EMS, EMI라는 걸 다 합니다. EMI는 전자파가 다른 기계를 오작동 일으키게 하는 거고요. EMS는 다른 기계에서 방출되고 있는 전자파가 내 기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방어하는 거고 하나는 간섭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두 개를 다 봅니다. EMS와 EMI를. 그래서 EMC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회장님하고 있는 김용래 사장님 이 지정시험기관이 EMC 테스팅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을 거 하지만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일본은 저게 강제가 아닙니다. VCCI라고 그래갖고요. 그 시스퍼라고 그 IC의 산하특별기구가 있는데 EMC만 만드는 규제값만 만들어주는 기술 규정만 만들어주는 데가 있는데 그때 85년서부터 VCCI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민간이에요. 강제가 아닙니다. 또 미국은 뭐만 보느냐면요. EMI만 봅니다. 남이 거 간섭하느냐 안 하느냐만 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EMC가 전자파에서 신체랑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EMC는 다른 기계 오작동이랑 관련 있는 거고요. 무선에서 여러분들 신체 관련된 전자파는 SA라고 그랬고요. SAR이라는 걸 측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30cm 띄고 측정을 해요. 몸에.
그래서 몸에 그 전자파가 들어오면 덜 좋다고 그러죠. 그것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사실. 전자파가 2급 나 발암물질이에요. 2급 전자파가 현재 WHO에 의하면은. 근데 2급 나 발암물질이 뭔지 아세요? 다른 그 유형에 있는 게 커피가 동일한 현상이 있어요. 제가 저 말 나올 때마다 전자파가 몸에 해롭다. 이 얘기는 커피랑 동일하고 전자파가 나와도 내 몸속에 있는 기생충 죽일지도 모른다. 혹시 그럼 난 더 건강할지도 모른다. 하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사실은 인간 과학이라는 것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다 진리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0년 전에 300년 전에는 세계가 평평하다고 믿어갖고 갈릴레이 죽었잖아요. 둥글다고 이상한 소리 한 놈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진리라고 믿는 것이 100년 전 150년 후에는 이분들은 왜 엉뚱하고 믿어치 할 게 수도 없이 많을 거야 아마. 아니에요? 또 미국은 EMS만 보고요. EMR만 보고요. 이유는요. 우리랑 똑같이 EMC를 봅니다. 근데 방식이 달라요. 이유는요. 유럽 국가는요. 사후입니다. 사후가 아니라 SDOC라고 그래갖고요. 자기가 스스로 적합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조자들이 혹은 수입자들이 내가 시험해보니까 문제가 없더라. 반드시 지정 시험기관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험기관에서 시험하더라도 해갖고 나 문제없다라고 하고 선언하고 CE 마크를 붙여서 판매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사법적 증거처리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증거처럼 퍼니티브 데미지 엄청나게 10배, 20배 때리잖아요. 그게 유럽 방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사전적 행정적이에요. 제품이 나가기 전에 정부에서 안전한 거 다 확인하고 내보내요. 우리랑 그 규제 방식이 다르죠. 어떤 게 더 나아요? 사전적 행정적이 나아요? 사법적이 나아요? 이 규제 틀을 바꾸려고 그러면은요, 이것만 바꿔서는 안 돼요. 보험제도, 그리고 PL법이 있는가, 그 제품 화자법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이것도 바뀔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도라든가 사회 자본도 바뀌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본 중에 하나가 신뢰성인데요. 신뢰가 높은 사회가 돼야만이 사법적 규제 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효용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전 행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제품이 출하는 시간이 길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승인을 먼저 얻어야 되니까, 프로세스 거쳐야 되니까. 사법적은 자기가 테스팅 해가지고 문제없다라는 바로 파놓을 수 있는데 사전 행정적은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게 돼요. 못 가는 이유는 신뢰성이 없는 사회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가 없어요. 나라마다 신뢰성이 다른데 전 세계에서 민사소송이 제일 많이 걸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인구 대비?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민사소송 건수가 국민 1인당 대비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사회적 자본론을 보시면은요, 무슨 말이 나온 그 예로 드러나는데요. 유럽에서는요, 덴마크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공원에 가서 애기 엄마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애기 엄마도 애 데리고 있다 화장실 가고 싶겠죠? 공원에 화장실 가려고 애 끌고 가기 어려우니까 놔뒀다가 화장실 뛰어갔다가 오잖아요? 그러면 애가 혼자 있으면 지나가던 다른 애 엄마가 봐주고 있는데요. 애기 엄마가 잠시 어디 갔겠구나, 급한 일 때문에. 그래서 애 놔두고 갔구나 하고 봐준대요. 미국에는 어떻게 되죠?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 파크에다가 애기 엄마가 놔두고 화장실 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경찰에 신고한대요. 애 혼자 놔둔 사람이 여기 있다고. 빨리 와보라고, 경찰에서. 우리나라는 집 앞에 공원에다가 애기 엄마가 놔두고 화장실 빨리 집에 갔다 와야겠다라고 애 놔두면 어떻게 되죠? 예? 무슨 일 발생하죠? 선생님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선생님한테 닥쳤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데 집 앞에 공원에 산책하고 있는데 애가 혼자 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타날 때까지. 예?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죠. 정체된 전학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왜 그래?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 나라에서는 사후적, 사법적 규제 제도를 거의 못합니다. 선진국 처우로 가기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선진국으로 갔는데 사회 문화적 제도는요. 사회적인 거는 조금 더 가야 돼요. 상당히 가야 돼요. 그래서 규제도 방식도 전자파 하나만 해더라도 국가별로 다 달라요. 규제 방식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이나 사원하는 것도 다르고 사후적이 훨씬 나은 거 알면서 못 가는 이유는 그만큼 사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신뢰성이 떨어져서. 이거는 이제 입법화는 이제 선생님들 기술 규제는 다 법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남의 패 강제니까 처벌 규정을 둬야 되는데 법에 보통 큰 틀에서 처벌 규정을 놔두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 시행규칙도 두지만은 보통 예시, 고시 가이드라인을 둡니다. 그래서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매를 거치지 않고 기술 변화에 따라 빨리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기술 규제라고 부를 수 있는 고시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것보다는 확실히 빨리 개정이 되더라고요. 빠른 속도로 개정이 돼요. 이제 기술 규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적 표준 개발 기구는 여러분의 ASTM이라든가 ASME, SAE, JSA 등이 이 세 개는 다 미국에 있는 기관입니다. ASTM은 Testing and Material의 약자인데요.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입니다. 이 기구가요, 안시나 이런데 BSI보다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의 기술 규제의 25%가 ASTM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ASM이나 ASE 등등이 미국 기관이고 JSE는 일본의 자동차 공업기관입니다. 국제적 표준 개발 기구도요. ITU나 ISO나 IEC에 영향을 큰 미치고 있는 저런 기관들이요.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이 제안한, 저들 기구가 제안한 것들이 거의 다 그 ISO나 IC나 ITU의 표준으로 채택이 됩니다. 근데 80%가 미국 기관이에요. 저게. 미국 애들이 굉장히 기초과학의 인프라가 깔려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표준 개발 기구들도 60몇 개가 있죠. 그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게 한 1000개 이렇게 되죠. 또 과학이성 공부에서도 한 뭐 20, 30개 지원해 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요거 따다가 번역하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 5천만 원씩 해주시죠.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번역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규정 규제를 만들어지는데요. 미국은 여러 가지 물어보면은 기술 규제를 표준에서 따온다라고 안시해서 그러는데요. 근데 실제로 제가 물어보니까 ASTM이 가장 많이 해서 따오더라고요. 한 20몇 프로 정도가 ASTM의 기술 규정을 그대로 따다가 미국의 기술 규정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술 규제는요, 기술 규정과 적합성 평가 방법이라는 두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표준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표준의 반쯤은 기술 규정만 있는 게 아니라 반은 적합성 평가 방식이 같이 붙어 있어요. 기술 규정은 뭐냐면은 뭐뭐를 만족시켜야 된다, 뭐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죠. 이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 뭐 들어와야 된다인데, 혹은 뭐보다 낮아야 된다, 뭐보다 높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적합성 평가라는 것은 그것을 만족시키느냐를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컵은 반드시 7cm, 지름이 3cm, 바닥이 2cm로 만들어라.
이게 이제 표준인데 정부에서 이걸 강제로 하자 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면 기술 규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쓰레기 뭐 재활용하기 좋게 똑같이 만들어라. 그럼 이제 기술 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3cm고 이게 7cm고 아래가 2cm냐를 어떻게 하죠? 뭐를 측정하죠? 줄다로 될까요? 목축으로 하나요? 대충 이게 이만큼이라고요? 아니죠. 기술 규정은 영역별로 KS가 한 8, 9개 부처가 만들잖아요. 적합성 평가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에요. 더 하나 더 붙이면 DOC라고 세 개인데요. 어떻게 인증을 하느냐? 내가 이걸 충족시켰다는 걸 하는 거는요. 첫 번째 서티피케이션, 인증 방식이에요. 인증 방식은 A라는 시험기관에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인증기관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전기 안전은 지금 인증기관이 4군데잖아요. 3군데였다가 하나 더 생겨서 4군데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증을 하면 돼요. 시험은 다른 데서 해보거나 거기는 시험 장비까지도 같기 때문에 시험소랑 인증소랑은 같이 있지만은 내용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한 거를 끝내는 게 아니라 한 군데에서 더 한 번 리뷰하는 거예요. 제3자가. 그러면서 조금 더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죠. 시험변에서 틀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회도가 높은 걸수록 인증을, 서티피케이션을 합니다. SDOC는 자기가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측정하고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측정해보니까 이거 3cm 맞다라고 파는 거예요. 나중에 측정해보니까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내가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10배로 때리면 10배로 맞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전기안전이나 통신장비가 다 이 둘로 되어 있고요. 요 사이에 하나가 DOC라는 것인데 DOC라는 건 뭐냐면 지정시험기관이나 인정시험기관한테 받아라 이거예요. 시험을. 그건 중간 정도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SDOC는 위험이 떨어지니까 네가 알아서 측정해보고 문제없으면 갖다 팔아. 그것들은 우회성이 떨어지는 것들이죠. 통신장비 중에는 뭐냐? USB 같은 것들 있죠? 이거 뭐 생겨봐야 뭐 큰 문제 생기겠어요? 그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 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다 저기예요. SDOC예요. 서티는 무선이 걸려 있어서 해양, 배에 싣고 나가고 무전인데 잘 안 되면 사람 죽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인증이고 전기도 4개로 요새 쪼개져 있잖아요. 적합. 그러나 말만 다 다리하죠. 기본적으로는 2개고 가운데 하나 DOC라는 게 있는 건데 DOC는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지정이나 인정받은 데서 하라 이거예요. 우리나라에 법정 강제 인증이 한 100개가 돼요. 그리고 법정 이미 인증이 한 72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170 몇 개인가가 법에 인증 제도로 돼 있는데 100개는 반드시 받아야 팔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50개 정도는요, 인정이고 50개는 지정제도예요. 그건 시험기관이 지정을 받느냐, 인정을 받느냐의 차이인데, 인정은 뭐냐면요, 틀이 달라요. 인정기구는 우리나라의 코라스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여기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 가서 시험을 받아라 하는 것이 된 게 돼 있으면은 인정에 받은 시험기관에서만 받아야 돼요. 또 지정은 뭐냐면은 저걸 인정이라는 툴을 쓰는 게 아니라 지정은 행정부 자체에서 예를 들어 정보 과학기정통부에서는 시험기관을 인정제도라 하는 게 아니라 지정제도예요. 자기들이 지정해줘요. 너 할 수 있고 너는 신청되는 너는 안 돼. 할 수 해요. 인정은 요건만 만족시키면 코라스에서 다 내줘요. 지정은 안 내려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부의 재량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정기구는 우리나라의 코라스 하나인데요. 저게 한 7, 800군데 해줬을 겁니다. 우리나라 전제까지 인정을 시험기관, 인증기관
뭐 검사기관 이런 거 해준대요. 저거는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인정기구가 인정해줄 때는 너희들이 시험할 수 있다를 인정해 주려고 하려면 뭔가를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크하는 책자가 뭐냐면 ISO 10725라고 적합성 평가가 ISO 17000번이거든요. 그게 17025번이 시험기관이 갖춰야 될 체크리스트가 적혀 있어요. 그 체크리스트를 보고서 요거 설비를 갖고 있는가, 사람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체크해 갖고 문제가 없으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정도 사실은 비슷하게 하긴 해요. 그러나 그거 플러스 행정부의 계량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인정 툴을 쓰는 데는 안전, 그 국회의원이 인정 툴을 쓰고요. 지정 툴은 과기정통부에서 써요. 그런데 인정기구는 우리나라 하나라고 했잖아요. 코라스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인정기구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9개 정도가 되고요. 캐나다도 3개 되고 일본은 4개가 돼요. 나라마다 인정기구 수가 다 다릅니다. 다른 나라는 우리는 코라스가 정부기관이잖아요. 실제로는 국회의원이 하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는 민간화 시켰어요. 그리고 영역도 조금 중복도 되고 독자적 영역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도 경합체제예요. 경쟁체제예요. 그것도 시장 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실 여기도 경쟁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ASTM이나 ASM이가 서로 다른 영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100% 떨어지는 영역을 하는 게 아니라 쟤들도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자기가 만든 표준을 채택하기 위해서 ITO나 ISO나 굉장히 노력을 해요. 자기 영토를 넓히려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은 지정체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있는 것에 약 반이 지정이고 약 반이 인정인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인정체제로 갈 겁니다. 가야 돼요. 그러면 코라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자꾸 민간화로 가야 돼요. 정부에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근데 이유는 나라마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유는 국가의 아니에요. 국가가 아닙니다.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유에는 만약에 나라마다 여러 개 놔두게 되면은요. 이게 신뢰성 산업이에요. 시험 인증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데 가서 시험을 맡길 수 있어요? 이게 3cm인지 몇 cm인지 빵 사주면 바꿔주는데 가서 맡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이게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가 아니라 적합성 평가가 독립된 산업 영역이 돼요. 지금은 제조업의 부수적으로 보는데 이게 독립된 산업으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적합성 평가 하는 표준도 다 적합성 평가를 하잖아요. KS도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KS 마크 찍어주잖아요. 이 적합성 평가를 하기가 좋은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타임이 지금 난 자꾸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적합성 평가가 산업화되기 쉬운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만큼 수출 품목이 다변화되어 있는 나라가 이만한 경제 규모에 많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가 뭐 팔아먹고 있죠, 지금? 이 적합성 평가는 완성품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부품이 아니라. 부품은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완성품이 나왔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팔고 있죠? 미국에다가? 자동차, 또 다른 나라의 선박, 테레비, 냉장고, 핸드폰 다 팔고 있죠? 대만은 못 팔아요. 대만은 완성품 못 팝니다, 별로. 자전거 뺏기 못 팔아요. 그건 대만을 너무 무시하는 소리긴 하지만은 별로 파는 거 없어요. 일본도 못 팔아요. 일본도 수출 품목 보면 우리보다 다양하지 않아요. 파는 품목이 다양해야만이 다양한 분야의 시험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요. 적합성 평가하는 건 리버스 엔지니어링입니다. 완성품을 거꾸로 돌려가서 문제가 없나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된 나라 아니면 이 적합성 평가 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 해볼 만한 시점에 왔어요. 우리나라가 천천히 국제사회로부터 신뢰성도 갖췄다는 소리도 있고 이렇게 많은 품목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해요.
전 세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적합성 평가 시장이 한 4, 50조 될 거예요. 한국 시장이 한 8, 9조, 10조 정도 될 거예요. 12조 정도 될 거예요. 요새. 그래서 이게 작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큰 기업체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KTL, KTR, 이거 KTC 다 인간화시켜야 돼요. 공기업이 하면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못해요. 사장님이 3년마다 바뀌어서는 10년, 100년은 못 노려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SES나 이런 데 같은데 나올 수가 없어요. 시장화 시켜야 돼요. 여기 KTL 사장님 안 오셨죠? 시키더라도 3년 내는 안 시킬 거니까. 그리고요,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때도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많지 않으실지도 몰라서. 이 인정기구는 그러면 왜 코라스는 남을 인정해 줄 권한이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국가기관이니까 남 마음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도 사람이 제대로 갖춘 남이 설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 시험하느냐 안 하느냐를 체크하려면 나서부터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새 심리학과가 우리 대학에서 인문사회에서 제일 인기가 높아요. 학생들 수준이 높고요. 이 자꾸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사이코 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새 잘 먹고 잘 살면 사이코가 더 늘어나는 법인 모양이에요. 근데 심리상담사 있죠? 심리상담 맞고요. 그 사람들 마음대로 따고서 그냥 하신 줄 아시죠? 심리상담사가 되려면은 가장 높은 등급을 받으면 매달 자기도 체크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상담할 수 있는 심리적 자세가 돼 있는 날을 매달 상담받아야 돼요. 잘못되면 그 사이코한테 상담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상담받더라고요. 보니까 그 최고 높은 등급의 라이센스를 유지하려고 하면 시험기관, 인정기관도 시험에 남한테 인정해 주려면 내가 그런 자질을 갖춘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인정기구라는 걸 인정해 주는 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인정기구는 인정기구끼리 국제적인 기구를 만들었어요. 아일락이라고. 인터내셔널 레바토리 어크레디테이션 코퍼레이션인가 하는 걸 만들어갖고 자기들끼리 상호 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라스도 2년마다 한 번씩 아일락에 와서 체크업을 받을 거예요. 또 코라스도 다른 데 가서 체크업을 해주고 상호 그 단계에서 여기는 상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증기구는 인정기구로부터 받거나 시험기가도 인정기구로부터 다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ISO 17065라는 거에 체크업을 받고요. 시험기간은 교정기간과 시험기간은 17025를 받아야 되고 검사기간은 17020이라는 매뉴얼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ISO의 17025는 뭐냐? 가보면 책자예요. 뭘 갖췄습니까? 뭐 체크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빠진 거 있으면 이거 고치세요 하고 만족시키면 내주는 거예요. 지정은 내주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안 내줘도 돼요. 환경기관에서. 그런데 안 내주면은 경우에 따라서 행정소송 거예요. 신의 성질의 원칙에서 나 이거 다 됐는데 왜 나 안 주니? 179는 다 만족했는데 왜 안 주니? 그리고 신의 성질의 원칙에 의해서 소송당할 게 다 만족시키면 주긴 줘요. 이 우리나라의 기술 규제가 독특한 것도 있고 다른 나라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나라마다 아까 EMC도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술 규제가 다 다르다고. 우리가 전자파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아까 좀 선생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전자파 인적 흡수율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미국보다 까다로워요. 미국은 20까지 허용하는데 우리는 16이에요. 근데 또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그 개발지, 넓은 데서 무선 통신,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출력을 좀 높여놨어요. 우리는 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AP가 많이 꽂혀 있어서, 그렇죠? 박 전문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까다롭고, 미국은 조금 느슨해요.
근데 싸가 나쁘냐 좋으냐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규제 영역도 다르고, 규제 방식도 다르고, 규제 수준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규제 규제가 국제 표준과 일치하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안 생겨요.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그대로 따다 쓰면,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에 표준협회에서 나온 거 보니까 한 80%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일치한다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8, 90%가 국제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를 수가 있잖아요. 국회의원에서 1년에 한 기술 규제를 한 400~500건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10%가 국제 표준과 일치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은 이게 국회의원이 하는 제도, 국회의원에서 운영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 규제 영향 평가라는 제도가 뭐냐면은 각 부처에서 만드는 기술 규제 혹은 개정하는 기술 규제가 국제 표준과 일치하는 연구를 체크해갖고 일치하지 않으면 너희들 왜 일치하지 않게 만드느니 하고 국무총리랑 연락해가지고 너 와서 설명해봐 하는 제도예요. 왜냐? 그걸 안 하면은 PBT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하는 걸 소명해봐. 소명해갖고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는 거고 뭐 이유도 없이 국제 표준이랑 또 다르게 만들었으면 문제가 될 거니까 국제 표준이랑 상응하게 만들어라 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일치하지 않다 그러면요. 일치하지 않으면은 뭐냐면 테크니컬 밸류 투 트레이딩이라 해갖고 그 교육상 기술 규제가 교육에 장애가 되는 제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기술 규제를 일부 국가는 최소한 일부 국가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과 달리합니다. 틀린 얘기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LG U+ 통신이 아이폰이 언제 들어왔죠? 한 2년밖에 안 되죠. 아이폰을 안 만들었어요. LG 통신의 방식에. 왜 그랬을까요? 시장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아이폰을 LG 플러스 방식으로 될 수 있게 만들려면 라인을 다시 깔아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한국에서 몇 대 팔아먹을지도 모르고 또 삼성이라는 강자도 있고 LG라는 회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랑 싸워서 몇 대 팔지도 모르는데 그걸 새로 연구하고 라인을 공장을 만드냐 안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일부러 특정 국가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기 전에 국내 산업이 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자기들만의 독창적인 표준을, 강제 표준을 만들어 쓰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기술 규제를 새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WTO에 가입한 나라는 가입과 동시에 TBT 협정에 가입하는 걸 자동으로 사인하게 돼 있어요. WTO에 가입했다는 TBT 협정을 사인했다고 치시면 돼요. 그래서 WTO에 가입하는 순간 그러면 TBT의 테크니컬 배리어 투 트레이드 교육상 장벽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기술 규제를 만들면 너희들한테 통보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준을 우리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너희들한테 통보해 줄게. 왜 그런지. 통보해 주는 걸 스페셜 트레이드 컨선 노티스라고 하는 거고요. 노티스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쫙 뿌려요.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1년에 1000건 이상 받을 거예요. 노티스가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바꿉니다 하고. 또 STC라고 해갖고 우리가 법 바뀌는 걸 그날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 자식들 이거 완전히 국제 표준이랑 달라서 우리가 수출하는데 애로사항 많네. 이것 때문에 그러면 STC를 걸어요.
스페셜 트레이드 컨선이라고 특정 무역상의 현안을 제기하는 거예요. 니네들 이렇게 바꿔갖고 우리 기업들이 너희들한테 수출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니네들 왜 그런 표준을 쓰고 있는 거야? 국제적으로 우리에 맞지 않게. 니네들 산업화 하려고 그러니? 안 돼.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요새 TBT가 문제가 많이 돼서 국회의원에 TBT 국도 생겼잖아요. 그 이유가 관세는 WTO 체제로 들어오고 양자 간 FTA가 맺어지면서 관세율이 평균 6, 7%로 떨어졌어요. 전 세계 제품에 대한 것이 6, 7%고요. 평균 관세가. 정보통신기기는 2%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관세가 무역하는 데 있어서의 커다란 장벽이 안 돼요. 관세가. 과거처럼.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비관세 장벽인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술기량입니다. 이제 비관세 장벽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표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TBT. 근데 왜 교육을 다 무역을 같이 하는 게 좋다고 보죠? 요새 미국이 뒤틀고 있죠? 중국은 왜 자유무역의 전도사고 미국은 뒤틀고 있죠? 왜 그러죠? 왜 무역을 같이 하자고 그래요? 무역을 최대한 더 하자. 왜 그러죠? 무역을 하면은요, 인류 모두 다가 경제의 혜택을 누립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나라마다 잘 만드는 게 다 다르죠? 가격도 싸게 만들 수 있죠? 미국은 우리 뭐를 잘해요? 소고기를 많이 우리보다 싸게 만들 수 있죠? 땅도 넓고. 우리는 그 사람보다 잘 만드는 게 뭐예요? 우리 팔아먹긴 많이 파는데 뭐 테레비 잘 만든다고 치죠? 중국은 뭐 잘 만들죠? 중국 제품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들으라고 하니까 옷이라고 치죠. 그러면 중국은 옷만 만들고 우리는 텔레비만 만들고 미국은 소만 키우면은 그래서 서로 팔면 어떻게 되죠? 과거에 500원 들었던 거를 400원만 들면 다 살 수 있겠죠. 왜냐면 싸게 사오니까. 그래서 무역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역을 하자는 이유가 여름에 돈의 가치가 높여주는데 그걸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뭐죠? 국내 사람이 반발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나 FTA 하면서 100% 다 관세 없었어요? 아니죠. 농민들이 쌀, 소고기 관세 유지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하면 못한다고. 농민단체들이 다 나서니까 그래서 관세를 유지하려고 미국한테 이거 관세 유지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좋아. 허용해 줄게. 대신 이거 양보해줘. 뭘 양보해달라 그랬어? 틀어. 미국에 니네들 수출 못해. 25%야 그러면은. 또 뭐 30%야. 이거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여. 싫으면 말아. 그래서 협상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때 옆에서 봤을 때 미국과 FTA에서 가장 이득 본 나라가 여러 나라가 FTA 맺었잖아요. 미국이랑. 가장 이득 본 나라가 어딘지 알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그건 제가 옆에서 봐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들이 다시 하자는 이유, 자꾸 하자는 이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제일 유리하게 했어요.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덕분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협상단한테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걷어치고 나오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미국 정부랑 협상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단들이 중간에 2번 나온 거는 이 협상밖에 없습니다. 다른 협상에서는 미국 애들이 나가라 하면 나하고 들어왔는데 이때는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손잡고 야 다시 들어와. 우리 그 하나 양보해 줄게. 파트너를 하려니까 손잡은 건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교육 활성화가 TBT가 장벽이 안 되게끔 우리가 WTO 할 때 가입을 사인했기 때문에 STC가 남들이 우리한테 STC를 걸면 안 되거든요. 결국 재선합니다. WTO에. 그러면 배상 물어줘야 돼요. 요새 TBT가 자꾸 이슈가 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가 떨어져서 관세 외에 다른 문제가 되니까 TBT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솔직하게 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TBT 국장님도 새로 공부하고 계신데 약간 우리나라가 TBT에 너무 관심을 과다하게 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저거 걸리는 케이스 보면은요.
엄청난 게 걸리는 게 아니라 인증 마크를 어디다 붙였냐 뭐 사소한 것들이 보면 다 이거 뭐 결국 크게 문제되는 것들이 없더라고 보면은. 그리고 요새 TBT의 그 STC나 노티스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과거에는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들이 수출하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중남미 국가들이 요새 수출 품목이 늘으면서 저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 참치 통조림에 뭐 마크가 어떻게 붙었다 좋다 이거 다 내가 봐서는 수출이라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정부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다른 나라도 많이 관심을 쏟고 있더라고. 이 이유는 몇 분까지죠? 20분까지인가요? 이 이유예요. 여러분들 이유에 대해서 잘 아시죠? 또 잘 아시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많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유라는 거는 뭐죠? 여러분이 아시는 이유는요? 경제 공동체죠. EU랑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랑 USA랑 뭐가 차이나요? 사실 EU가 결성된 배경에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 미국과 1대1로 협상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5배쯤 크니까 싸움이 안 되잖아요. 헤비급이랑 미들급도 안 되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항상 밀리니까 경제금을 키워야겠다라고 만들어진 것이 EU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EU는 뭐죠? 경제 공동체입니다. 어디까지 왔죠? 통화를 같이 씁니다. 통화를 같이 쓰잖아요. 그 경제 정책은 거의 하나가 돼버렸어요. 인구와 포르투갈 사람이요. 제가 포르투갈 가보니까 인구가 1000만이에요. 근데 사는 사람은 500만이에요. 500만 어디로 갔어요? 프랑스에 한 300만, 200만, 300만 갔어요. 직장 못 들어. EU에서는 들어오면은 EU 내에 인구 이동이 자유로워요. 기업에서 뽑아주면 가는 거예요. 일부는 저 브라질로 갔다 왔는데 제일 많이 간 나라가 프랑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한 나라예요.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다른 나라잖아요. 그래서 요새 그 브렉시트인가 뭔가 영문 빠져나가 있다 하면 남미 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예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한 나라예요. 그리고 EU는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행 권한이 없어요. 우리처럼 장관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EU에서 EU 팔레만트에서 결정한 것은 해당 국가에서 집행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디렉티브라고 그러는 거 있죠. EU 디렉티브 뭐, 레귤레이션 뭐, 디시전 메이킹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것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디렉티브 같은 것을 1년 내에 법제화시켜야 돼요. 통과된 거는 제가 알기로. 그래서 EU가 유로피언 놈이라 해서 EN이라고 쓰는 유로피언 놈, 유럽 표준은요. 각국에서 공동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표준이 공동화 안 되면 단일국가가 아니잖아요. 미국은 보세요.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미 합중국이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주가 모여서 만든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요. 경제적으로도 한 나라지만 정치적으로 한 나라라고 보이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연방정부가 갖고 있지 않은 모든 권한은 주에 귀속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주지사가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EU가 잘못하면 USA랑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도 있어요. 조만간. 정치적으로만 조금만 더 결합되면. 요거는 뭐냐면요. 제가 요런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뮤추얼 리콜리션 어그리먼트, M&A 이런 거를 제가 협상을 하러 다니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라마다 시험 성적서를 우리나라 이 제품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면요. 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만드는 규정 3cm, 2cm, 7cm를 만족시키는 테스트도 해보고 인증을 받아야 팔아먹는다고 치죠. 이거를. 그러면 갖고 들어와서 테스팅 기간에 맡기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20일 정도가 걸립니다. 요새 이 IT 제품들은요. 제품 수명기가 자꾸 짧아지고 있어요. 신제품이 1년 안에 마다 나와요. 그러니까 한 달이나 이것이 짧은 게 아니에요. 긴 기간이에요. 그래서
빨리 서로 팔아먹게 하자. 서로 불편한 프로세스 줄이고 제조업체한테 불편한 프로세스를 2번, 3번 거치게 하지 말게 하는 것이 이래서 차관되는 제도가 MRI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나라가 현재 IT 분야, 전기 안전 분야도 중국이랑 맺었지만 중국이랑 맺은 분야는 한 20개 제품인가 그래요. 그 안에서만 지금 인증사가 돼 있고 한정돼 있는데 IT 분야는 기자재는 6나라랑 MRI 1단계를 맺었어요. 그 미국 중심으로요. 사실 제가 연구해 보니까 미국에는 다른 나라는 다 효과 없더라. 미국이랑 맺었는데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1단계를 맺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제품 팔아먹으려면 미국에서 인증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FCC 마크를 받아야 되거든요. 통신상비는. 근데 시험 성적서는 여기서 받아가도 돼요. 어떤 기관한테? 미국 정부가 인정해준 시험기관에서 받아가면은 거기서 바로 70이라고 인증기관 가서 제출하면 바로 FCC 마크를 달 수가 있어. 시험을 미국 가져가서 안 받아도 돼요. 미국 애들도 동일하게 80몇 개 기관이 이미 MRI에서 레코니션을 받았거든요. 걔들은 미국 애들도 미국 내에 한국 정부가 인정해준 기관에 가서 성적서를 받으면은 갖고 와서 KC 마크를 받아가지고 판매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한국에도 이제 한국 기업인들은 미국 가서 시험할 필요 없잖아요. 한국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T12면은 무성기기는 이제 거기서 인증만 받으면 되는데 미국 애들도 똑같이 하잖아요. 미국에서 시험 성적서 받으면 되고 한국 와서 이제 캐시 마크만 받으면 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 제조업체들은 다 한국에서 지금 받아요. 거의 다. 미국 안 가고. 근데 미국 애들은 어떻게 하죠? 반 정도가 한국 와서 그저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입니다. 미국의 시험비용이 우리보다 2배 비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업인들이 돈 쫓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돈 쫓아간다고. 우리나라는 지금 카나다가 2단계 맺으려고 해요. 맺으러 사실 이러한 시험 인증 업무는요, 이제 정부가 할 때가 지났습니다. 다 민간화 시켜요. 왜냐하면은 저게 민간화되지 않으면은 산업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업이 되려면 민간화해야 되지 정부가 하는 일은 산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보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아직 정보통신 분야는 전파연구원이 인증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 내려줘야 돼요. 코라스도 민간화 시켜야 되고요. 여기 KTR, KTC 이거 다 주식회사로 바꿔버려요. 간단해 내가 봐서는. 있는 자산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정부에 돈 회수하고 주식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LG나 삼성이나 사들이 갖고 키우려고 하면 해외 지사 만들고 해갖고 할 거 아니에요. KTR, KTC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외 지사 만들고 그렇게 못돼 댕겨요. 왜냐 사장님이 임기가 3년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려면 장관이 뭐 눈치 볼 때가 한두 개 아니고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산업화는 뭐를 전제로 한다? 민간화를 전제로. 정부가 왜 제가 이 소리 하느냐? 과거에 이렇게 하는 나라들은 민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이 없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다 했어요. 일본은 벌써 18년 전서부터 민간으로 넘어갔어요. 미국도 2000년에 넘어갔으니까 거의 20년 됐어요. 우리나라 수준을 봐서는요, 진작 넘어갔어요. 넘어가야 산업화가 되고, 치고받고 싸워야 M&A도 되고 그래야 큰 기업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CB스킴 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CB스킴 15종목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ICE에 인정받은 데는 성적서 상호 인정해 주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인정 안 할 수도 있죠. 다시 와서 검토했는데 내가 가격 얼마 받는다 했더니 30%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00% 인정해주면 돈 받을 필요도 없는데 별로. 그런데 지금 미국은요, 요새 트렌드가요, 요새 적합성 평가가 확 바뀌어질 시점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에이펙에도
앞으로 이거 적합성 평가에서 확실히 바꿔야 된다 하는 주제로 얘기했더니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연구하자고 제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100만 개를 만들어도 테스팅을 한 번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 만들어도 하나 받아야 돼요. 지금 생산 체계가 어떻게 가고 있죠? 소량 생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뭡니까? DIY가 뭡니까? 지가 만들고 프린터가 만들어서 자동차도 한 대씩 만들 판이에요. 제가 어저께 그 코엑스의 전력 무슨 기업 박람회 관련돼서 일부러 가봤는데 우전원 센서들이 만들어 갖고 부착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소량 생산 체제로 가고 또 직구가 되고 있잖아요. 해외에서 막 하나씩 사들이고 있잖아요. 또 면제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처럼 대량 생산 체계의 적합성 평가가 앞으로 맞느냐 안 맞는 건 다 알아요. 왜 손 못 대느냐? 너무나 일이 많아서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이게 그 분야를 손을 안 대면은 보세요. EMC 100만 원 받으려면 얼마죠? 200만 원 들어갑니다. 테스트 받는데. 제품 가격은 돈 100만 원인데 테스트 받는데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300만 원 될 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 스마트 팩토리에 이게 커스터마이즈 된 거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거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DIY가 뭡니까? Do it yourself 하는 거 아니에요? 요새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동호회들이 많아요. 뭐 만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큐비처럼 이렇게 뭐 조립하고 붙이고 하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장난감도 붙였다 떼었다 하는 거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테스트 받으라고 그러면은 비용이 엄청나요. 이거를 그렇다고 불법자를 다 만들어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적합성 평가는 방식도 바뀌어야 될 때가 됐고 우리나라 차원에서는 새로운 산업으로 옮길 필요성도 있고 한 분야. 질문사항 계시면 시간이 다 돼가니까 잠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평가 그러니까 적합성 그 기관의 민영화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화에 대해서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맞는데 일반 이제 사용자들 그 적합성 신청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직은 우리나라 기관들의 적합성 기관들의 그 신뢰성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기업들이 저도 뭐 국회의원의 일원입니다만은 해가지고 할 때마다 일종의 샘플에 뭐 다들 어쨌든 같은 제품을 갖다 양기관에 하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어디는 패스, 페일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 이건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민영화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우선은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그 신뢰성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걸 다시 어느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가게 되면은 우리 산업은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계속 그걸 하니까 일종의 끌려가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신뢰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혹시 생각을 그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하고 같이 더불어서 어떻게 이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솔직하게요. 그건 절대 과제를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 이제 첫 번째 그렇게 하면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할 가능성도 그런 있겠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컨대 기관들 일종의 그 바게인 파워가 계획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신뢰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문제 그거는 생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두 가지 예를 드릴게요. 삼성이 갤럭시 5인가 6 나왔을 때 100만 대 한 대가 두 대가 건전지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죠? 정부에서 전량 회수 명령 내렸나요? 강제 리콜했나요? 아니죠. 누가 했죠? 자기가 했습니다. 왜 했죠? 1조 5천억 잊어드는 거 왜 했죠? 그 사람들의 브랜드 파워가 200조짜리입니다. 1조 5천억에 그거 안 팔아먹습니다. 적합성 평가 해봐야 핸드폰 하나가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전 세계 파는데 180억 들어갑니다. 전 세계 80억 들어갑니다. 80억 제가 말했죠. 전 세계 핸드폰 새로운 모델 나오잖아요. 전 세계 팔아먹는데 80억 들어가요. 대충 80억 들어가죠?
80억 들어가는데 그거 단돈 1,000만 원, 2천만 원 아끼자고 신뢰성 없는 일 안 하고 1조 5천억 자기 브랜드 때문에 절대로 훼손하는 일 안 합니다. 네. 두 번째,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치고요. 이미 제조업체들이 상당적으로 우리 사회에 신뢰를 쌓습니다. 보세요. EMC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1년에 한 건도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수천만 대의 EMC를 방출하는 장비들이 있어요. 1년에 한 건도 안 생겨, 문제가. 2, 3년에 한 건 생겨. 제조업체가 지금은 함부로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조업체가 60년대 제조업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체가 완성품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다 대기업입니다. 부품은 중소기업체가 만드는데 부품은 적합성 평가를 안 받습니다. 완성품만 받죠. 그래서 저는 인허가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완전 기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간다. 시장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가격이 싸져요. 정부에서 가격을 매기는 게 싸져요. 자, 제가 통신 비용을 계속 봐온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KT가 국영기업체였어요. 아시죠? 그때 해마다 통신 비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적자난다고 난리칠 때마다 어떻게 됐죠? 정부에서 예산으로 메꿔줬어요. 가격 전화비 못 올리지 말라고. 왜냐? 물가 반응이 높으니까 전화비 올리지 말라고 예산으로 막 500억, 1000억씩 줬어요. 지금 정부에서 돈 주나요? 안 주나요? 민영화 돼서 한 푼 안 주잖아요. 서비스가 좋아요? 나빠요? 세계 탑플했어요. 왜 그러죠? 기업체는 살아남기 위해서 시장에서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가 하죠? 안 움직입니다. 내가 공무원이어도 그렇게 안 움직여요. 왜냐? 집에 갈 일이 없는데. 기업은 지역에 갑니다. 보세요. 제가 그 예를, 내 공무원 선생님들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생태계가 다르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미꾸라지요. 미꾸라지 양식하는 거 아시죠? 그 미꾸라지 양식하는 데 가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메기가 들어가 있죠? 왜 메기 왜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메기 제일 처음에 양식할 때 미꾸라지 양식할 때 메기를 안 집어넣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미꾸라지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먹이는 따먹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폐사율이 높아져요. 그런데 메기를 딱 집어넣으니까 이놈들이 살려고 돌아다니면서 먹이 있으면 먹고 움직이니까 근육질이 생기고 그래갖고 맛도 좋아지고 폐사율도 확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미꾸라지뿐만 아니라 영국에서요. 실버팍스 은여우를 갖다가 목장 주인들이, 양 키우는 주인들이 실버팍스 때문에 1년에 3만 마리, 4만 마리가 죽는다고 정부에 청원을 냈어요. 잡아주게 해달라고. 그래서 양 키우는 목장 근처에 오는 거는 목장 주인이 사살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 되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3만 마리, 4만 마리, 5만 마리가 실버팍스에 물려주고 죽는 일은 없는데요. 얼어 죽는 게 10만 마리, 20만 마리 나왔어요. 왜 그러죠? 긴장 풀려서 푹 하다가 추운 날 그냥 다 얼어 죽은 거예요. 저도 솔직하게 선생이지만은 논문 안 써도 좋고 강의 안 하려고 다녀도 좋고 그럼 제가 쓰겠습니까? 밤새고 쪼이니까 하는 거지. 안 쪼이면 하겠어요?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시장 원리에 맡겨야 산업이 됩니다. 승자가 살아남고 패자가 죽는 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인류 역사상 승자가 이겨야지 패자가 이길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지.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기업에게 이 법인세 매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제거해야 돼요. 세 가지 다른 거 매기잖아요. 그 대기업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매출 규모에 따라서 25%, 20%도 뭐 5%인가 이렇게 매기잖아요. 그거 말 되는 것 같으죠, 선생님들? 저는 절대 말 안 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시장에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놈이 이기는 놈이죠. 성장하는 놈이죠.
그놈이 잘 돌아가 있고 그놈한테 세금은 오히려 매기는 게 아니라 빼줘야 돼요. 걔가 이 시장의 승자가 돼야 생산성이 높아지죠. 못하는 놈한테 세금 덜 얻어갖고 살게해준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되는 것 같지만 비효율적인 조직이 죽어야 생산성 있는 기업이 살아남아서 우리한테 더 좋은 걸 싸게 공급하는. 아니에요? 다 같이 살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평준화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저는 믿지 않아요. 대학에 들어와서 누가 제일 공부 못 쫓아오는지 아세요? 누가 잘 쫓아오고요? 저희 대학에 들어온 학생을 제가 유심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강남에서 들어온 애가 우리 대학 들어온 애는 공부 못하실 줄 알죠? 왜냐면 걔는 공부도 엄마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고 과외도 시키고 그랬으니까 강원도 산골에서 입동한 놈이 여기는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믿으시죠?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현실은요, 경쟁 치열하게 했던 대형외고 또 그 무슨 사관학교죠? 민사고 들어온 학생은 우리 학교에 들어온 일이 별로 없는데 여기 들어온 놈이 몇 명인데 그놈들이 다 고시 붙어요. 강남에서 있는 애들이 고시 붙어요. 왜 그러죠? 걔들은 경쟁을 할 줄 알아요. 고등학교 때 시골에서 큰 애들은 경쟁을 못 해봤어. 왜냐하면 그렇게 똘똘한 놈이 별로 없어갖고 경쟁을 못 해봤어. 내가 보니까. 경쟁도 몸에 배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뭐 평준화다 이런 거 안 믿어요. 세상에 어떻게 똑같이 살아요? 아니 여기 과장님들 다 국장님 다 시켜주고 한다면은 일하시겠어요? 저녁 때 여기 나오시겠어요? 내가 담당 과장이라도 할 일이 숨도 없이 마치 친구랑 술 먹을 일도 있고 당장 안 나오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것도 실험해본 결과인데요. 학점을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 자유롭게가 아니라 성적을 낼 때 처음 성적은 칼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팀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학업 성취도가 어디가 높을까요? 칼같이 혼자 할 때가 제일 높아요. 팀으로 성적 주면은 다른 놈이 할 거라고 믿고 안 해요. 서로. 인간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사장님이시니까 내 이 선생하다가 기업을 찾아서 나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월급 날 3일 전서부터 들어오면 돈이 움직인대. 월급 날 되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지 돈이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이랑은 경쟁이 완전 다른 세상이라고 저거로 절대로 학교에서 정년하라고 나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극단적으로 시장 원리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요. 이 표준 영역도 시장 원리가 배제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야만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우리한테 오는 편익도 많은 겁니다. 다른 질문 계시면 하나만 더 받고 없으면 예.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는 지금 추세 인증제도를 적합성 평가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 거라는 뭐 약간 아이디어는 제가 내년에요. 국회의원에다가 5천만 원 내 1억 달래려고 그래요. 그거 연구할 테니 제가 원장님 만나가지고 한 1억 달래려고 그래요. 사실은요. 지금 직구를 사오는 거는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씩 사오는 거 어떻게 해봐요? 제가 여러 나라에 선문도 해봤어요. 다른 나라도 안 한다고 그래요. 할 방법이 없다고. 한 대씩. 그런데 그거는 사실 한편으로 보면 말이 돼요. 면제해 주는 게. 왜 그러죠? 그 나라에서 이미 받은 제품들이에요. 적합성 평가. 어떤 형태로든지 받았어요. 그래서 한 대 정도 들어오는 건 우리 사회에 큰 문제는 아니 그렇다고 봐요. 사용자 하나한테만 피해를 줘요. 주더라도. 그래서 지금 넘어가도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니 결국 다품종 소량이잖아요. 많은 것들이 소량으로 생산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적합성 평가를 하느냐. 다른 나라에서 직구로 들어오는 걸 이미 거기서 받았다 쳐서 걸러졌어. 여기서 만드는 거 어떻게 걸러지느냐. 그게 이제 핵심 문제잖아요. 그거는 제가 돈 받기 전에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사장님들이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저는 한 1억 몇십만 원 받고
몇 천만 원짜리 팔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시장 원리입니다. 오늘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질문할 일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과장님 별도로 별도로 질문 저기